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무효등 확인 소송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제 취소 소송 외의 항고 소송의 두 번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소송법 제4조에 보시면 항고 소송의 종류에 관한 규정이 나오고 있죠. 네, 1호에서 취소 소송이 있고 2호에서 무효등 확인 소송, 3호에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호입니다. 이제 행정소송법은 다들 익숙하실 텐데요. 3조에서 행정소송의 종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3조 1호에 항고소송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4조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4조에 항고소송의 종류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중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3호에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이렇게 되어 있죠.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이것이 바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다. 우리가 법에서 행위라고 하게 되면은 작위하고 부작위도 함께 포함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부작위도 법상의 행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작위를 다투는 소송 역시도 행위를 다투는 소송이 맞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부작위 여파일송도 행위 소송으로서 항고 소송의 일종입니다. 항고 소송의 하나예요. 항고 소송은 행정처분이라는 행위를 다투는 소송이고,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은 법률관계, 권리관계를 직접 다투는 소송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는 행위소송이 되고 후자는 권리소송이 된다라고 했고, 이와 같이 행위소송이냐 권리소송이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작위, 즉 행정청이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행위소송이 아니다, 항고소송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은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행위에는 작위와 함께 부작위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처럼 행위소송으로서 항고소송이라는 점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런데 이제 정의를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의무이행 소송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얘는 단순히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만 확인을 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부작위는 무응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작위입니다. 그런데 그 무응답하는 거가 잘못된 거다, 위법한 것이다. 위법하다라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 법에는 어떤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을 테고, 법으로부터 도출되는 어떤 의무에 위반돼서 부작위를 하고 있다. 이것만 확인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응답하는 상태, 부작위 상태만 제거하고 끝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응답을 해야 되는지, 이게 위법하면 이제 응답을 해야 되는 것이 맞기는 한데, 그럼 어떤 내용의 응답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다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용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응답이라든 아무런 응답이라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응답이라도 하면 그것은 기속력에 위반된다고 볼 수가 없겠죠. 판결의 취지는 뭔가 응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의 응답을 하라는 내용은 판결의 취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거부 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응답을 하라고 했고 거부 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이 거부 처분은 분명히 응답을 한 것이 맞죠. 부작위하고 거부를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보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거부는 어쨌든 명시적인 의사 표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부작위를 다투는 소송을 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하고 그 다음에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소송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봐야 될 것인데, 지금 현재 행정소송법에는 의무이행 소송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무이행 쟁송이 마련되어 있는
행정심판법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행정심판법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으로 의무이행 심판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행정심판법 제5조에 보시게 되면 행정심판의 종류가 나와 있죠. 행정심판에는 당사자 심판이나 민중심판, 기관심판은 없습니다. 항고심판만 이렇게 있고, 그 항고심판으로 취소심판과 무효등 확인심판과 그 다음에 의무이행심판이 들어와 있죠. 부작위 위법 확인심판은 없습니다. 부작위를 다투는 행정심판은 의무이행심판이 됩니다. 사실 이것은 의무이행 소송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의무이행 심판하고 그 다음 같은 부작위를 다투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하고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의무이행 심판의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신청을 한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수익적인 처분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뒤에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를 했을 때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요구적 쟁송에 해당을 하는 거죠. 예, 의무이행 심판이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방어적 쟁송이 없습니다. 뭔가를 해달라는 요구적 쟁송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취소 심판과 의무이행 심판은 부당 여부에 대한 심사를 이렇게 합니다. 무효등 확인 심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효등 확인 심판은 부당 갖고는 안 되고 우선 기본적으로 위법하고 나아가서 무효인 상태까지 가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무효등 확인 심판에는 부당에 관한 문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취소 심판과 의무이행 심판에만 여러가지 부당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부당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 해가지고 거부와 부작위 모두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이제 부작위 부분만 보시면 되는 거겠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하고 비교하는 것이니까.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 뒤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그것이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처분을 하라고 명령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처분을 하라고. 요거하고 비교를 하시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어떤 일정한 처분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만 확인하고 끝내겠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응답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은 어떤 처분을 내려야 되는 것인지 그 처분까지 정해주게 됩니다. 일정한 처분을 한다라는 얘기에는 특정한 처분도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라는 처분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무이행 심판에서는요, 어떤 내용의 처분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관한 내용적 심리, 실체적 심리가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어떤 내용의 처분을 해야 되는지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만 확인하고 끝내고 그리고 나서 응답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내용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정의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정의만 봐도 바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실체적 심리를 하지 않고 절차적 심리로서 응답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 의무에 위반돼서 위법해지는 거겠죠. 응답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 절차적 심리만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정의만 봐도 알 수 있고 이 정의를 보면서 우리가 의무이행 쟁송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판서 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오는 것은 2조 1항 2호에 있는 부작위에 관한 정의 규정이 나오고 있는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또한 중요한 것이 과연 부작위가 무엇인지에 관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 네,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있네요. 과연 이게 무엇일까? 어떤 내용까지를 담고 있는 것일까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네, 이 부분 관련돼서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2014년도 공인노무사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본안 판단 요건으로서 이제 부작위죠. 네, 부작위 여파 행위의 본안 판단 요건으로서 부작위의 의의와 성립 요건을 설명하시오. 저 자체가 의의입니다. 그쵸? 저 자체가 의의고요. 행정소송법 2조 1항 2호에 있는 거, 이게 의의죠. 네, 이게 의의고요. 의의는 그냥 그대로 옮겨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성립 요건을 왜 굳이 묻냐? 네. 성립 요건을 굳이 묻는 이유는 이 안에, 이 정의 안에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의미의 차이점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비교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묻는 건데요. 먼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작위의 성립 요건에는 4개가 포함된다. 첫 번째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되고요. 당사자의 신청. 그다음 두 번째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렇게 되어 있네. 상당한 기간이 경과됐었어야 하고요. 상당한 기간. 세 번째는 어떤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어야 되고요. 법률상 의무가 있어야 되고, 그럼 네 번째는 일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해서 무응답 상태로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부작위는 상태입니다. 상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 그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당사자의 신청, 상당한 기간, 법률상 의무, 그리고 무응답, 이렇게 4가지가 충족이 되어야지만 부작위가 성립됐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부작위의 성립 요건은 이렇게 4개입니다. 이 4개인데 뒤에서 대상적격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보시면 1번이 부작위의 성립 요건 이렇게 되어 있죠. 부작위 성립 요건, 문제에서 질문한 대로 본안 판단의 요건이라고 제가 이렇게 해놓고 있고요. 당사자의 신청, 상당한 기간, 법률상 의무, 일을 하지 아니하는 것, 무응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1번 요건하고 4번 요건이 이제 하나의 의미를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요건하고 3번 요건이 하나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이 1번하고 4번은 소송 요건입니다. 소송 요건.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은 본안 요건입니다. 본안 요건. 소송 요건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지금 항고소송으로서 행위소송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부작위 상태가 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즉 대상적격이죠. 대상적격. 네, 이게 뭐 원고적격, 협의의 소익, 피고적격 이런 거 일리는 전혀 없잖아요. 이거는 대상적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2번, 3번에는 지금 의무가 이렇게 포함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의무에 위반되면 위법해지죠. 그러니까 이건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부작위가 위법이면 인용 판결이 나오는 거죠. 네, 본안 요건을 갖추면 인용 판결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2번하고 3번은 이거를 갖추면 그 부작위는 위법해집니다. 위법해지면 인용 판결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본안 요건에 해당합니다. 네, 간단하게만 우리가 이 4가지의 요건을 이렇게 한번 두 가지의 의미로 4개를 두 개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번 봤고요. 지금 이제 대상적격 들어가기 전이긴 하지만 1번하고 4번 네, 한번 묶어서 한번 간단히 한번 볼까요? 네, 우리 행정소송법 제 19조에 보시면은 19조에 보면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 처분 부분 기억을 하시면서 다시 이제 이 조이랑 1호로 가보시면 그럼 취소 소송은 이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근데 이 여기까지가 처분이라 한다 돼 있으니까 이 등 부분은 여기서의 이 등 부분은 네, 바로 이 행정심판의 재결 여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앞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처분이 될 거예요.
처분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그 거부 이렇게 돼 있죠. 그 거부. 앞에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이게 이제 행정처분이니까, 이게 행정처분이니까 그 거부라는 것은 이제 처분에 대한 거부라는 뜻이에요. 처분에 대한 거부. 근데 우리가 거부처분 취소를 배울 때 대상적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2조이랑 1호에는 그냥 이렇게 처분에 대한 거부라고만 되어 있지만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고 무엇이 더 추가되어야 된다라고 했죠? 신청권이 더 있어야 한다라고 배웠었습니다. 그것이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2조이랑 2호의 부작위를 보시게 되면 어쨌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무엇을 대상으로 합니까?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니까 그 부작위를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 부작위 방금 봤던 거를 4개로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1, 2, 3, 4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 1, 2, 3, 4에서 이 당사자의 신청이라는 건 이것도 역시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항고소송이잖아요. 항고소송이니까 처분을 신청한 거겠죠? 네. 처분에 대한 어떤 신청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별도로 신청이 꼭 있어야 돼요. 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처분을 신청을 했는데 그런데 뭐 했다고요? 4번 무응답, 응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응답을 안 했다. 무응답은 결국 부작위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죠. 부작위가 무응답입니다. 무응답이 부작위입니다. 네, 부작위가 무응답입니다. 그러면 이 1번하고 4번하고 더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처분을 신청했는데 부작위 해버렸어요. 그렇죠? 처분을 신청했는데 부작위를 해버렸으니까 이 1번하고 4번하고 더하면 이거는 처분에 대한 부작위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처분에 대한 부작위. 그러면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면 이 취소 소송이나 무효등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이 거부처분은 법에는 뭐라고만 돼 있다? 처분에 대한 거부라고만 돼 있다. 처분에 대한 거부라고만 돼 있다. 그리고 방금 본 대로 여기 부작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처분을 신청을 했는데 그런데 처분을 해야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분을 신청한 거죠. 처분을 신청했는데 부작위 하는 거니까 이 2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만 나오고 있다? 처분에 대한 부작위만 나오고 있어요. 네, 1호에도 처분에 대한 거부만 나오고 있습니다. 네, 2호에도 처분에 대한 부작위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호에서 그 거부가 처분이 되려고 하게 되면은 처분에 대한 부작위만으로는 부족하고 신청권이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2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분에 대한 부작위만으로는 부족하고, 네, 19조를 준용하고 있었잖아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도 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되니까 그 대상이 되고 있는 부작위는 처분이어야 하거든요. 처분이려면 거부와 마찬가지로 처분에 대한 부작위와 함께 무엇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신청권이 필요할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거부 때하고 똑같이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됩니다. 신청권 필요설이 판례 입장이 되는 것이죠. 예, 거부 때하고 부작위 때하고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그 정의를 좀 봤고요. 정의를 보면서 의무이행 쟁송 쪽하고 비교하면서 이거는 절차적 심리만 하는 그런 소송이다. 실체적 심리, 어떤 내용의 처분에 대한지까지는 심리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좀 봤고, 그리고 2조이랑 2호와 관련돼서 대상적격을 살짝 이 1번, 4번 요건 연결해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무효등 확인 소송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법조문 먼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예, 다시 한번 이어서 가보시게 되면 36조, 37조, 38조 예, 여기까지가 바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대한 규정이 됩니다. 취소에 관한 규정은 몇 조부터 몇 조까지였죠? 1조부터 8조까지는 총칙 내용이었었고 9조부터 34조까지가 취소송에 관한 규정이었었고 35조부터 38조까지가 취소 외의 항고송에 관한 규정이었었고 네, 그리고 39조부터 44조까지가 당사자송에 관한 규정이고 45조, 46조가 바로 객관적 소송에 관한 규정이고 이런 식으로 됐었습니다.
그쵸? 예, 먼저는 이제 행정소송법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해두셔야 되겠고, 그 중에 취소송 외의 항고소송은 35조부터 38조까지였었습니다. 35, 36, 37, 38 이렇게 4개가 될 텐데요. 그런데 35조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대로 취소송 외의 항고소송, 여기가 취소송 외의 항고소송 3장이죠. 3장에 35가 있고 36이 있고 37이 있고 38이 있고 여기까지 이렇게 있는데, 근데 35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무효등 확인 소송에 관한 문제니까 이 35는 부작위 여파에서 빼버리면 되고요. 빼버리면 36과 37과 38과 이렇게 3개를 보면 되겠다, 이렇게 알 수 있겠고요. 원고적 격은 무효등 확인 소송 때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행정소송법 12조 1문에 취소소송의 원고적 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원고적 격만큼은 다른 소송 요건과 달리 준용 규정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 38조의 준용 규정을 사용하지 않고 별도 규정을 이렇게 둔다고 했습니다. 요렇게 별도 규정을 무효등 확인 소송과 부작위 위협 항의 소송에 이렇게 따로 두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36조가 부작위 위협 항의 소송의 원고적 격에 관한 규정이 됩니다. 37조는 무효등 확인 소송 때랑 마찬가지입니다. 무효등 확인 소송이나 부작위 위협 항의 소송을 다른 것으로 바꾼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구소가 될 때죠. 소의 종류를 바꾸는 소변경, 21조 소의 종류를 바꾸는 소변경에서 무효등 확인 소송, 부작위 위협 항의 소송이 구소일 때입니다. 이거는 무효등 확인 소송 때하고 차이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38조로 가시게 되면 무효등 확인 소송에서는 1항 요 준용 규정을 봤다면 이번에는 2항 요 준용 규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 소송에 관한 규정을 얼마나 준용을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구조입니다. 재판 관할에 관한 내용이죠. 피고 소재지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한다라는 재판 관할에 관한 규정입니다. 항고소송 모두 다 마찬가지죠. 취소 소송도요, 무효등 확인 소송도요, 부작위 위협 항의 소송도 다 똑같습니다.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가 되고, 그 다음에 그 피고 소재지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요, 처분과 재결, 처분 등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만 대상으로 하냐면 처분만 대상으로 합니다. 처분만. 그러니까 처분에 대한 부작위에 대한 소송은 제기할 수 있는데 재결에 대한 부작위에 대한 소송은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보세요, 여기 19조 이렇게 있죠. 19조 이렇게 있죠.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이 19조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준용이 돼요. 준용이 되면 처분에 대한 부작위도 있을 수 있고 재결에 대한 부작위도 있을 수 있고, 여기까지만 보면 재결에 대한 부작위도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재결에 대한 부작위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부작위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게 되는데, 그 부작위에 보시면 무엇이 없느냐? 처분 등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라고 안 되어 있고,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결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란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분만 되는 겁니다. 재결은 안 되는 겁니다. 처분에 대한 부작위만 인정되고 재결에 대한 부작위는 이 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피고는 누가 됩니까? 부작위를 다투고 있으니까 그 부작위를 한 부작위청이 피고가 되겠죠. 그럼 지금 처분에 대한 부작위만 되고 재결에 대한 부작위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 부작위청은 누구만 되는 거죠? 처분청만 되는 거지 재결청은 안 되는 거죠. 재결 쪽은 없는 거예요. 행정심판위원회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서 재판 관할 보면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이렇게 돼 있는데, 취소소송이나 무효등 확인 소송 쪽에서는 만약에 재결을 다투는 상황이면 재결청 소재지,
피고인, 재결청 소재지, 행정법원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은 부작위 위법행위송에서는 여기에 재결청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부작위청은 누구만 의미하는 것이다. 처분청만 의미하는 것이고 재결청은 의미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피고적격 보시면 원래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죠. 이것도 부작위 위법행위송에 준용이 됩니다. 여기서 등을 행한 행정청은 없는 거예요. 부작위 위법행위송에는 처분을 행한 행정청만 있는 겁니다. 무엇에? 부작위청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구조의 재판 관할을 준용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피고 소재지 행정법원이라는 게 오직 처분청 소재지 행정법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10조는 관련 청구송의 이송병합이잖아요. 이송은 이송이고 핵심은 이제 병합인데요. 병합.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청이 지금 명시적인 의사 표시로서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인지 나한테 허가 등을 안 내려주고 있는 중인데요. 이제 그게 거부 상태인 것인지 아니면은 부작위인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부 처분 취소하고 부작위 위법행위 수용하고요. 병합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부작위 위법행위 수용하고 거부 처분 취소를 병합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조 준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1조 같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에서 민사법원이 효력 확인 심사할 수 있고 그럴 때 이런 것들이 준용된다 이런 규정이었었어요. 11조는 사실 취소에 관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등 확인송에도 준용하지 않고 부작위 위법행위송에도 준용하지 않고 이제 빠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조도 없네요. 12조도 없는데 12조는 취소의 원고적격 규정이잖아요. 원고적격은 위에 36조에 이렇게 따로 있기 때문에 38조에서 준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12조 빠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조입니다. 13조.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것인데, 여기서는 이제 부작위청이 피고가 될 텐데, 그거는 이제 처분청만 있고 재결청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앞에서 설명이 된 부분이고, 그 다음은 이제 14조죠. 14조 피고 경정에 관한 규정입니다. 피고 경정. 피고를 바꿔야 되는 경우 물론 있을 수 있겠죠. 이것도 똑같이 권한 위임이 있다라거나 아니면 내부 위임이 있다라거나 이런 경우들 똑같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15조는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고요. 공동소송. 원고가 여러 명이거나 피고가 여러 명이거나 하는 일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준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조는 제3자의 소송 참가인데요. 대표적으로 행정법 분쟁의 사유형으로 개선명령 발동 사건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을이라는 이제 공장장이 있습니다. 연탄공장 공장장이 있고요. 을의 공장에서 오염물질을 계속 배출을 하는 거죠. 그게 대기 오염물질일 수도 있고 수질 오염물질일 수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랬을 때 행정청이 개선명령이라는 제재 처분을 내려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인근 주민 갑이 개선명령을 해달라고 신청을 할 수 있겠죠. 개선명령의 발동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만약에 그 개선명령 발동의 청구에 대해서 거부 처분을 한다면 거부 처분 취소를 제기하겠지만 그에 대해서 부작위를 할 수도 있겠죠. 부작위를 하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송에서 인용이 되면은 그 공장장 을에게 개선명령이라는 침익적인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생기죠. 나올 가능성이 생기니까 이 거부 처분의 취소이든 아니면 부작위 위법행위송이든지 간에 공장장 을은 소송의 제3자 을은 소송 참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소송 참가에서 우리 배웠던 대로 소송 참가는 오직 방어 소송으로서 제3자 방어 소송으로서 3유형에서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었죠. 행정법 분쟁의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모두 다 소송 참가와 재심 청구의 요구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세요, 삼류형에서의 대세요 때문에만 소송 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처분 의무나 처분 의무와 같은 기속력 때문에서라도 소송의 제3자가 그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땐 그 기속력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될 소송의 제3자가 소송 참가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고요. 네, 이런 문제가 심지어 가장 출제하기 힘든 이유형에서의 소송 참가 재심 청구 문제가 노무사에서 출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제3자의 소송 참가, 그 다음 17조 행정청의 소송 참가도 이제 준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8조는 행정심판 전치주의죠. 준용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전치주의가 적용되냐. 네, 행정심판 전치주의 테마에서 여러분들 이미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전치주의가 적용되냐 안 되냐라는 문제는 그것이 어떠한 사안이냐라는 문제인 것이지, 즉 대량성 전문성이 있는 사안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인 것이지, 그게 작위냐 부작위냐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작위의 상황에서도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와야 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판례로 치게 되면은 공무원이 승진 신청을 했는데 통상은 승진은 신청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지만은 해당 사건은 좀 특수했었고 승진 신청이 존재할 수 있었던 케이스였었는데요. 우리 부작위 여파인 소송 배우면서 뒷부분에 소변경 쪽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네, 공무원의 승진 신청, 자신에게 유리한 승진이라는 처분 신청이죠. 네, 거기서 이제 그 판례에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케이스잖아요. 그쵸? 국공로 도사징발 특별히 감사합니다입니다. 여기서 공이죠.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 그 불이익처분엔 부작위가 포함이 되고요. 따라서 그 승진 신청에 대한 부작위 사건이었는데, 그때 공무원 소청심사로서 행정심판을 의무이행심판이었었습니다. 부작위니까 당연히 의무이행심판이겠죠. 거쳐서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네, 행정심판 전치주의도 준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9조 취소의 대상 규정도 준용이 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결에 대한 부작위는 해당 사항이 없고 처분에 대한 부작위만 포함된다는 걸 조심하시면 되고요. 네, 20조를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도 제소기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전면적으로 제소기간이 있는 것인가?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 정도는 아니고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쳤을 때 필요적이든 임의적이든 어쨌든 행정심판을 거치고 그리고 소송을 제기할 때, 부작위 여파의 소송을 제기할 때 그때만 제소기간에 제한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부작위의 경우에는 아무 지금 의사표시가 없어요. 어떤 처분서가 날라온 게 아니에요. 어떤 처분서가 송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언제부터 90일을 계산해야 될 것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작위 위법행위 속에는 제소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고 부작위 여파의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제소기간 제한이 따로 없고요. 근데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쳤으면 재결서를 송달받잖아요. 그러니까 기산일이 없던 게 생기는 겁니다. 없던 게 생기니까 이 재결을 거치고 소송을 제기할 때는 제소기간이 적용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결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반반인 겁니다. 반반. 그래서 후라이드 반, 양념 반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게 바로 부작위 여파의 소송에서의 제소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쳤는데 다시 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고? 네, 그렇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네, 19조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뭐예요? 원처분 중심주의입니다. 원처분 중심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부작위에 대한 의무행 심판을 거쳐서 기각재결이 나온 다음에 그 기각재결의 고유한 위법을 다투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원처분인 부작위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네, 부작위도 처분이
맞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거부도 처분에 대한 거부에다가 신청권이 인정되면 거부가 처분이 되고, 부작위도 처분에 대한 부작위에다가 신청권이 인정되면 부작위가 처분이 됩니다. 예, 부작위도 처분이 맞습니다. 원처분 중심주의에서 말하는 그 원래의 처분 맞습니다. 부작위는 처분이 맞습니다. 네, 제소기간 반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조에 소의 종류의 변경은 위에 37조에 이렇게 준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38조에는 없습니다. 준용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데서 준용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조가 없어요. 22조. 21조는 소의 종류의 변경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22조는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이었죠.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인데 학자들은 부작위 분명히 처분이죠, 여러분들. 네, 확실히 처분입니다. 아무도 부정 못하는 처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행정소송법은요,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부작위가 처분이라는 식으로 방금 본 것도 19조 준용하고 뭐 이렇게 다 해놓고 나서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 이 부분에 와서만 유독 부작위는 처분이 아니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도중에 행정청이 뭘 했다? 거부 처분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부 처분을 했다면 부작위가 처분이기 때문에 거부는 당연히 처분이죠. 그러면 A 처분이 B 처분으로, 부작위 처분이 거부 처분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이 구소는 이제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미 거부가 나왔기 때문에 부작위도 처분이고 거부도 처분이고, 그래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도중에 거부가 나오게 되면은 이건 이미 응답을 유도해 냈기 때문에, 응답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소익이 없고요. 그래서 구소는 각하가 될 겁니다. 그런데 거부가 됐다고 해서, 응답을 유도해 냈다고 해서 만족스럽습니까? 그건 아니죠. 나는 결국은 종국적으로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 지금 다투고 있는 것이지 거부를 받기 위해 지금 다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거부를 또 다퉈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새롭게 별소로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겠지만은 이걸 뭐 소변경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부작위라는 처분이 거부라는 처분으로 바뀌었고, 그럼 이제 소송은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 해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구소, 거부 처분 취소송으로 신소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보는 겁니다. 지금 이 행정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도중에 거부 처분이 나오면 그 거부 처분이 최초의 처분이다 라는 식으로 보는 거예요. 네, 부작위는 처분이 아니고 거부 처분이 최초의 처분이다. 그러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는 처분 변경이라는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 네, 처분 변경의 부작위가 처분이 아니라고 보면, 그러면 거부가 최초 처분이라고 보면, 그러면 처분 변경의 문제가 안 생기고, 그럼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 문제도 안 생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22조가 없어요. 22조가. 네, 20조에서 바로 점프 뛰어서 25조로 가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23조와 24조입니다. 23조는 집행정지고 24조는 집행정지 취소죠. 집행정지가 적용되지 못한다면 집행정지 취소도 당연히 적용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집행정지의 요건을 생각해 보세요. 집행정지의 요건 먼저. 네, 그 다음에 센 거는 뒤쪽으로. 네, 집행정지 요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본대 회급 복명입니다. 그렇죠? 본대 회급 복명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집행정지 보전소송의 대상적격 대부분을 보시면요, 이거는 집행정지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이었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집행정지는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현재 처분의 효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유효한 자귀 처분의 존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제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외견적 효력을 추가로 포함시키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했을 때 자귀 처분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예, 처분의 실체가 있어야 된다고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자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의 실체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네, 버리라고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그냥 버려요. 왜냐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속에는 아주 근본적으로다가 집행정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다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여기에는 왜 있을 수가 없을까요? 네, 여기에는 가처분도 있을 수 없어요. 가처분도. 원래 가처분은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안 됩니다. 여기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얘는 절차적 심리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차적 심리만 하기 때문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절차 심리만 한다고 지금 줄곧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전 소송으로서 집행정지나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요, 그게 지금 본안 요건을 갖췄는지 위법인지 아닌지 아직 아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익형량의 산물이죠. 그쵸? 이익형량의 산물입니다. 본안에서 인용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를 할 수 없는 상태, 네, 권리구제 불능 상태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실체적 이익형량을 통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로 가구제 수단입니다. 근데 얘는 절차적 심리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그 형량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이건 뒤에서 나오는 사정 판결의 경우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이유에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사정 판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익 형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실체적 심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23조의 집행정지와 24조의 집행정지 취소도 준용될 수 없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25조는 행정심판의 기록 제출 명령입니다. 행정심판 기록 제출 명령.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든 그렇지 않는 경우든 간에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으로 의무이행 심판이 구비가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행정심판을 거치고 나서 원처분 중심주의에 따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행정심판을 거쳐왔다면 그 기록을 제출하라고 법원이 명령하는 일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조에 직권심리주의 규정이 준용이 되고 있고요. 27조 요거 조금 또 특이합니다. 27조 재량의 하자 문제죠. 재량의 하자. 위에 38조 1항에는 무효등황해송에 27조가 준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재량의 하자의 기본은 재량의 남용으로서 행정법의 일반 원칙, 즉 불문법에 위반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불문법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에 위반돼서 재량의 하자가 발생했는지가 명백할 수가 없고, 따라서 무효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무효 확인 소송에는 이 재량의 하자에 관한 27조 규정이 준용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부작위는 재량의 하자 있을 수 있습니다. 부작위는 무효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재량의 하자는 자귀 쪽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부자귀 쪽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재량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는 두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할 거냐 말 거냐라는 측면에 있어서의 결정 재량과, 그 다음에 한다면 어떤 내용의 처분을 할 것이냐에 있어서 어떤 법적 효과를 선택할 것이냐 문제죠. 선택 재량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 재량에 여러분들 한번 초점을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할 거야 말 거야. 이게 만약에 침익적 처분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했을 때 원고가 재량의 하자를 주장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수익적 처분이라고 한다면 그걸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했을 때 재량의 하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결정 재량은 하냐 마냐에 있어서의 재량권 행사를 하는 것인데, 했을 때도 원래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했을 때도 재량의 하자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했을 때도 재량의 하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위에도 재량의 하자는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무효인 경우하고는 여러분들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위에는 27조가 없지만 밑에는 있다. 그 다음에 이제 27조 다음에 29조로 다시 점포를 띄고 있네요. 28조는 사정 판결에 관한 규정이죠.
집행정지가 인정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 사정 판결도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이익 형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체적 이익간 형량을 할 수가 없다면 가구제나 사정 판결은 있을 수가 없다. 네, 거의 뭐 대부분의 내용이 부작위 위법 항의 소송은 무엇이다? 본안 심리에서 절차 심리만 할 수 있다라는 데서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렇게 다 연이어 나오고 있죠. 네, 그 다음에 29조입니다. 29조는 대세요 규정이죠. 네, 29조는 대세요인데 대세요는 위에서도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효등 확인 소송에서도 거기와 같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효등 확인 소송이나 부작위 위법 항의 소송은 그 인용 판결에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다. 형성력이라는 게 인정이 안 되죠. 무효인 처분은 원래부터 처분의 효력이 없는데 확인한다고 해서 뭐 처분의 효력이 변동돼요? 아니요. 그냥 없다는 것만 확인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역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판결 자체의 형성력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성력을 소송의 제3자한테까지 확대하는 힘이라고 말하는 대세효가 얘네들한테 준용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대세효에 의해서 확장되는 판결의 효력은 오직 형성력의 문제로만 좁게 봐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기판력까지도 소송의 제3자한테 확대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만 이 행정소송법이 제대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9조에서 31조니까 30조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30조는 기속력 규정이죠. 네,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 나왔는데 계속 부작위하고 있다. 이러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재처분 의무는 아니지만은 처분 의무, 뭔가 자기 처분을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처럼 기속력이 인정이 됩니다. 31조는 제3자 재심 청구에 관한 규정이죠. 재심 청구. 제3자의 소송 참가가 필요한 소송이라고 한다면 재심 청구도 똑같이 필요할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제3자의 소송 참가이고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제3자의 재심 청구 문제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특히나 부작위 위법 항의 소송은 뭐 이유형도 있을 수 있지만 요구 소송밖에는 없으니까 이사유형을 떠올려 놓아야 되겠고 이유형도 있을 수 있지만 특히나 개선명령 사건과 같은 사유형에서 소송 참가나 재심 청구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32조는 없습니다. 위에와 마찬가지죠. 무효등 확인 소송과 마찬가지로 32조는 없습니다. 32조에는 사정 판결 등의 경우에 있어서 패소자 부담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바로 32조였었는데 무효등 확인 소송이나 부작위 위법 항의 소송에는 사정 판결이 없기 때문에 그런 32조 규정이 준용될 일이 없겠죠. 그 다음에 33조는 그냥 재판 비용 부담을 누가 하느냐라는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도 34조가 있었어야 되는데 38조 1항에서 무효등 확인 소송에는 여기까지만 준용하고 마지막 내용인 34조는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이었었죠. 잘못된 것인데 여기는 34조가 제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제대로. 위에는 무효등 확인 소송에는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재처분 의무가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간접강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잘못이 있었다면 밑에는 38조 2항에는 처분 의무가 기속력으로 부과되고 그 처분을 하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 간접강제를 여기는 제대로 온전히 준용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과 관련된 행정소송법 규정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내용, 특히 소송 요건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